가난한 사람은 까다로워요. 가난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곁눈질로 쳐다봅니다. 주변을 항상 잔뜩 주눅이 든 눈으로 살피면서 주위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씁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저렇게 꼴 사나운 놈이 다 있어? 대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은 무슨 느낌을 갖고 살까? 아니면 이쪽에서 보면 어떤 꼴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 보면 또 어떤 꼴일까? 등등의 말들을 할까봐 남의 말에 일일이 신경을 씁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독서단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세 번째다.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신혜림입니다. 박권일입니다. 오늘의 책은요,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162페이지의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좋아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숙제처럼 읽었지만 나이 먹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 정말 좋았던 작가 중에 한 분이고요. 러시아 작가 중에 좋아하는 작가가 뭐 체홉도 있고 톨스토이도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뭐 고골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읽으면 읽을수록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즐겨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읽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저도 안 읽어본 작품이에요. 데뷔작을 읽는 경우들이 별로 제가 생각해봐도 많지 않은데 예, 어떻게 우연히도 이번 계기에 읽게 됐네요. 네. 은유쌤 어떠세요? 네. 저도 도스토옙스키 좋아요. 제가 네. 최애는 아니고 그 한참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책을 제대로 읽어야겠다 하고 결심했을 때 그 해에 연초에 나 상반기는 니체를 읽고 하반기는 도 선생님 책을 읽어야지 이런 큰 꿈을 너무 모범생스럽게 계획을 네. 딱딱 세워서 계획을 세웠는데 니체를 상반기에 읽다가 이건 6개월 프로젝트가 아니다 해서 이제 미뤄지다 보니 네, 도 선생님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늘 죽기 전에 읽어보고 싶은 전작해보고 싶은 작가입니다. 신혜림 PD? 네, 저는 몰라요. 근데 도스토옙스키 생가는 가본 적 있어요. 뭐야? 오, 러시아에 시베리아 열차 타고 여행을 갔다가 도스토옙스키 생가를 갔던 기억이 어떤 책에서 생가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가본 건물을 뭔가 묘사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갔더라고요. 그 가려고 사실 제어벌이랑 막 가져갔거든요. 열차 타고 다 읽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여행이. 그럼 책을 읽지 않고 그분의 생가를 가셨다고요? 읽다 말았어요. 네. 독특한 코스. 그 열차에서가 재밌어가지고 책을 읽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네. 네. 저도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한 30대 후반에 첫 작품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너무 그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작가긴 한데 보통 대작 위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방금 신 PD가 이야기한 뭐 죄아벌이라든지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랄지 뭐 뭔가 백치 같은 뭐 이런 대작도 막 거의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대작들 위주로 대작이라면 긴 거군요. 그렇죠. 네. 초장편들. 그렇죠. 뭐 그런 그 초장편들 위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 오늘 소개할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읽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초장편도 잘 쓰지만 약간 한 중편 정도 되는 뭐 한국 책 기준으로 한 뭐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소설들도 아주 쫀쫀하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뭔가 좀 풋풋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작가가 가장 젊었던 시기에 썼던 작품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그 장대한 소설들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원형에 가까운 뭐 그런 느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펴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오늘 발굴 도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예요? 인위적인 제가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올가 토카르추크 소설을 소개할 때는 저희가 스포일러를 끝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나름의 보안을 유지하고 에피소드를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소개할 가난한 사람들은 스포일러를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 안다고 해서 뭔가 소설을 읽는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19세기 소설을 스포일러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21세기도 한참 지났는데 이거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 주의해야 저희 이웃 되지만.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아, 끝까지는 그래요? 아 여자는 어떻게 아주 됐을까요? 끝까지는 여자의 어. 선택은 거의 이렇게 많이 중반부까지만 가기도 아. 하는데 그거는 그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음.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주인공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 제부시킨 같은 경우에는 막가르 제부스킨. 막가르로 많이 부르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제부스킨이라고 할 때도 막가르가 있고 편하게 막 막가르라는 중년의 남자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숙집 부엌에 사는 9급 문관이에요. 문관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정서하는 일을 하는 정서문관이라고 하는데 정서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에? 진짜요? 응. 서류를 정서한다 할 때 응. 그 정서 바르게 쓰는. 그걸 처음 들어봤다고요? 저도 사실은 소설에서만 봤던 단어거든요. 일상으로 잘 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베껴 쓴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렇죠. 복사기 같은 인간 복사기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왜? 세대 차이 느껴요. 옛날에 도장 가게에 그렇죠. 정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두 분 시대에는 이제 정서라는 아, 단어를 주식님은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일상적으로 썼던 그런 시대를 네. 살았던 두 분이 계시니까 푸근하네요. 예.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하급 공무원이다. 근데 이분이 삶이 되게 팍팍해서 되게 허름한 하숙집에서 사는데 그 하숙집 안에서도 제대로 된 방세를 낼 그 형편이 안 돼서 부엌에 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팍팍한 삶을 사는 문간이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바렌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데 아마도 어렸을 적에 꽤나 부유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기구한 어떤 운명에 처하면서 조금 못된 이 안나라고 하는 그 친척 집에 먼 친척. 먼 친척 네.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신세인데 이 친구는 또 자꾸 몸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뭔가 그 삶이 더 팍팍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애틋한 편지를 주고받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담은 서간 형식의 소설이에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을 편지에 주고받아요. 뭐 둘 다 서로 없는 처지에도 뭐 서로 이제 뭐 사탕을 준다든지 화분을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직접 뭐 봉투에 담아서 보낸다든지 이러면서 서로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초반에는 연애 소설의 느낌으로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남자는 아마 노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를 밝히진 않았는데 노년 아니에요. 한 40대 47세 정도로 추정. 그 당시엔 노년. 그 그 당시에는 당시- 완전 노년이죠. 네, 이제 네. 노년과 완전 장년 노년이죠. 뭐 이 정도 네, 있는 네. 본인이 계속 뭐 늙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맞아. 하고 이런 정도의 나이고 여자는 20대 처녀예요. 그래서 20대 맞나? 20대로 10대라고도 하던데. 10대 후반? 중반의 후반? 경험을 이렇게 좀 오래된 회고 형식으로 하는 걸 보면 아마도 20대 20대. 초중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풋풋한 연애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막가르는 그래서 이 바렌카를 향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구성애다 근데 이건. 그렇죠. 근데 편지를 읽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남자는 분명히 그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연모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여자의 마음은 사실 끝까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좀 애틋하게 뭔가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나의 어떤 보호자 키다리 아저씨를 향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막가르를 남자로 느껴서 하는 건지는 끝까지 모호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애틋한 감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계기가 두 사람이 서로 책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문학에 대한 의견차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학을 대하는 두 사람의 이 그 다른 취향과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뭔가 미묘한 갈등 기류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던 와중에 이 여자 앞에 굉장히 돈이 많은
남자 노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여자한테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를 평생 부유하고 되게 여유 있게 살게 해줄게. 날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갈등을 합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맛가루와의 관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돈만 보고 그 사람을 따라서 시집가는 게 맞나?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맛가루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 남자한테 시집가면 너 안 된다. 너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편지 이렇게 나누면서 나랑 가까이서 좀 오래오래 살자 이렇게 붙잡는데 여자는 끝내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떠나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 줄거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간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자기들 대사만 하기 때문에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당사자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제일 의문으로 남는 건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경제적인 풍요만을 생각해서 그 막가를 떠나서 돈 많은 남자에게 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중간에 막가르와 벌어졌던 그런 어떤 서로의 취향과 문학에 대한 입장차 그리고 또 두 사람의 미묘한 또 인생관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편지에서.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겉으로 편지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뭔가 다른 불만사항이나 갈등들이 남자를 떠나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소설이 만약에 요즘 나왔다. 그리고 한국의 남초 커뮤니티 이대남들한테 읽혔을 때 이거는 100% 어장관리녀로 찍힌다. 이 발행가는.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긴 세월 아니에요. 이게 6개월, 4월부터 9월. 그 정도면은 정말 세상이 두 번 세월이에요? 바뀔 정도의 엄청난 이대남들한테 엄청난 계절이 두 번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계속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남자가 있고 물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애틋하게 자기한테 대해줬는데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발행가도. 근데 그 갑자기 나타난 돈 많은 막가루보다 나이도 더 많은 돈이 많지만 나이도 많은 그런 노인한테 갑자기 시집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 이대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 어장관리 하다가 그냥 돈 보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다. 이거 지금 권일님의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제 입장은 아니고 이대남들의 어떤 이 어장관리녀나 김치녀에 대한 혐오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젠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니 또 몸이 더 망가질 거고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쓸모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악화된 건강이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나는 경제적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그 막가리에 대한 감정도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친구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뿐인 나를 사랑해준 오직 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장관리녀 단골 멘트가 그거잖아요. 친구다. 친한 오빠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이 살짝 의외이긴 한 게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관계가. 네. 뒤에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저는 그냥 그 관계는 이 여주인공이 생각했을 때 이 남주인공은 진짜 아버지에 더 가까운 관계였고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결정을 내린다 하고 안녕 하고 그냥 간 거지. 고민도 없었다. 고민? 이 사람과 같이 살 고민? 막가르로 인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아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모를 수가 없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후반에 보면 예. 그 노인이 나타나고 나서 이 발행가가 보낸 편지들을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인이 나중에 결정을 울음이 하긴 했지만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마카르한테 자기의 어떤 결단을 결정해달라는 듯이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거기 그것도 저는 그 아. 느낌이 아니었어요. 요청의 그냥, 느낌이 아니다. 그냥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더 가까웠지. 예. 이 사람을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 대해서 남주인공 자체를 위해서 엄청 이렇게 편지를 쓴 거라기보다는 좀 독백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다고 저는 봤어요. 뒤에도 그렇게 나와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이미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 쓰고 있는데 비코프 씨가 들어왔어요.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메타포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뉘앙스를 일으켰어요. 저는 혜림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 이 바렌가의 마음이 일렁거리다 그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매력이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비슷한 것들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 몇몇 계기들에 의해서 식어요 마음이.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그 몇몇 계기들이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입장 차이.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고골의 외투 같은 정말 러시아 문학이 자랑하는 희대의 걸작에 대해서 이 마카르가 말도 안 되는 혹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렌가가 좋다고 얘기했던 책들을 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반면에 바렌가가 별거 아닌 책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되게 이제 범상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극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바렌가가 점점 짜게 식는 것들이 느껴져요. 감정이. 그럼 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예. 그러다가 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저희도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저는 89페이지에 마카르 씨 당신 책을 되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되게 초반부터 이 사람과 문학적 차이는 너무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차이는 있었는데 초반에는 바렌가가 마카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마카르가 보낸 책에 대해서 냉정한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이 바렌가가 마카르한테 정색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그 장면이 어디 뭐 책 같지도 않은 그지 같은 걸 보냈어. 이걸 책이라고 보냈어. 너 이거 진짜 좋아? 이러면서 막 몰아치는 그치.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애정이 있었어.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인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렌가는. 그렇죠. 첫사랑이 또 그렇죠. 책 첫사랑이. 읽는 오빠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난하고 폐병 걸린 그 지식인, 창백한 러시아 지식인 같은 오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전형성이 쩐다. 전형적이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아름답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렌가가 그 사춘기 때 좋아했던 그 가정교사 그 폐병 걸린 대학생 오빠 방에 가서 그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서재를 보고 감탄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엄마가 아팠을 때 그 오빠가 나한테 책을 가져다 주고 이거 좀 읽어봐라 했는데 거기서 읽으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어떤 세계에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인생이 바뀌어본 경험이 있어서 자기가 아끼는 이 마카르 오빠한테도 좀 좋은 책을 권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끔 뭔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자기네 하숙집 그 하숙생 문인의 책을 보내면서 이 책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정말 되지도 않은 책 제소설. 푸시킨 고골 이런 대가들의 책은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같은 책도 그런 거 다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다 꺾어버리죠. 그러면서 짜게 식는 게 저도 좀 그랬다고 느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않았고. 점점 이제 그라데이션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카르가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혹평을 막 하고 했을 때 그 다음 편지가 바로 오잖아요. 바렌가가 그 전 편지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맞아. 아이고 진짜 답이 없네. 너의 문학 취향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너랑 수가 책으로 없다. 말을 섞고 싶지가 않다. 맞아.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 여자의 처음에는 둘 다 나는 동등하게 애틋했다고 보여졌는데 그 시점부터는 조금 좀 의례적으로 응대하는 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편지 분량도 압도적으로 마카르가 길고 그렇죠. 장광설을 막 늘어놓고 바렌가는 이제 이렇게 짧게
답장을 보내서 이게 뭔가 관계의 비대칭성이 이 편지의 분량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편지도 기본적으로는 좀 그 여성이 짧은데 네. 그 전반부에 그래도 네. 책을 막 보내주고 할 때는 그래도 좀 길었거든요. 길었어요. 점점 짧아져요. 점점 이게 수기도- 감정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길이 자기가 쓴 수기도 막 가지고. 보내주고 맞아요. 저는 그게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분량이 더 길어진 게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독백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계의 그라데이션보다는 그냥 누구의 독배? 마 막가르? 그러니까 막가르가 그냥 들어주는 사람 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지. 바르바라는 그냥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정이 엄청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는데. 아 그러면 바르바라에게는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네, 그건가요? 저는 심리 그런 상담. 그런 근데 관계다. 그러기에는 너무 없는 살림에 돈까지 쪼개서 하녀가 어렵게 구해온 돈을 반띵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이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가족같이 생각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성애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다른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이 성애적 감정은 전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있다고 봤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책에 대한 어떤 감시관의 차이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여자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그 어떤 그 감성과 문장력도 그렇고 또 그 가정교사 오빠가 죽었을 때 오빠의 생일날 그 가정교사 아빠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렇죠. 돈을 같이 모아서 같이 산 선물을 가치도 그냥- 아니야. 거의 다 자기 그렇지. 돈이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빠져. 희생하고 배려하고 빠지는 그런 어떤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 공감 능력 이런 거 있는데 현명하죠. 그리고 훨씬.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가난은 흉이 아니야. 이런 식의 좀 성숙한 조언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얘기는 어른이 좀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런 인생 조언 같은 것도 하는데 이 남자는 가만 보면 하숙집에 그 고르시코프 있잖아요. 네. 자기보다 못한 가장.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은연중에 되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요. 와, 저렇게 가난하면 뭐 어떻게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약간 열등감이 있는 캐릭터. 그런 것 같아요. 인가요? 뭔가 그리고 그 하숙집에 있는 그 문인이 그 글을 써서 돈을 좀 잘 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야, 저거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수완이 좋아. 약간 책과 글에 대한 평가가 돈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속물성이 있고 이 사람이 그 고르시코프가 죽었을 때 딸이 죽었나요?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되게 한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들의 저 감정이 왜 저렇게 울고 응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보통 이게 내 가족이 죽었으면 누가 말을 걸면 말을 못하고 막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 말을 안 해. 그래도 되냐? 뭐 이러면서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여러모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둘의 뭔가 인간됨의 이런 격차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것들이 격차와 인간성의 격차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작가가 의도한 어떤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는데 막가르를 위해서 좀 변명을 하자면 네. 막가르가 정말 단점이 많은 남자거든요. 네. 여기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도 있고 일단 미감이 너무 후져요. 그렇죠. 예, 미감이 후지다는 건 정말 이게 결정적인 그 단점이고 물론 돈도 없죠. 가난하죠. 근데 뭐 발행가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결정적인 흠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솔로라고 얘기하는 그 눈치 없는 남자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도 보면은 여성이 뭘 원하는지를 암시를 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이 모쏠들의 특징이거든요. 모쏠남들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 그래서 그런 단점들은 분명히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인간적인 장점은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정말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와서 10코페이칸만
바꿔달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자기도 돈이 없다고 막 거절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29페이카를 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날종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연민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미감이 없고 눈치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 이런 이제 좀 찌질한 캐릭터가 된 거죠. 예. 찌질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마카르가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직업에 긍지 갖고 있는 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막 동경하고 하는데 자기는 정서하는 하급 관리지만 모두가 문학을 하면 정서는 누가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 의젓해. 의젓한 노동계급이다. 예.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진 이 건강함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 정서는 누가 하냐. 네. 문장력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다라는 그 대사가 정확히 그 고골의 외투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변명으로 하는 대사거든요. 아 그걸 그러니까 갖다가 이게 그 단지 네. 그 고골의 주인공과 그 외투의 주인공과 이 소설의 주인공의 처지와 뭐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하다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도스토옙스키가 아예 작정하고 외투의 주인공을 끄집어내서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갖다 심어놓은 맞아요. 여기 거죠. 단추 떨어질 때까지 그렇죠. 막 그 씬도 그 나오잖아요. 에피소드도 되게 유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인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다른 세계의 영화에 가서 자기 모습을 극장에서 영화로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야, 그 고골의 그 외투라는 스토리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거기도 9급 정서 문관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뭐 신발 외투가 다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막 놀리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가 다 떨어져서 이거를 다시 수선하러 갔더니 수선공이 이거 당신 이거 수선 못하니까 하나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밥을 굶고 돈을 아껴서 그 외투를 사서 딱 출근하니까 거기에 있네 그 공무원 사회 그 공무원들이 다 몰려와서 그 외투를 구경하고 야 신기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외투 축하 파티를 하고 혼자 집에 가는 길에 괴한들한테 붙잡혀서 얻어맞고 외투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자꾸 시름시름 앓으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꾸 외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죽었는데 거기서 그 외투 소설에서 그 죽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고골의 영향 많이 받았다고 네.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외투에서 그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 해설을 해요. 사람들은 아카키예비치를 차에 실어 매장했다.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한 아카키예비치는 페테르부르크를 떠났다.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 소중한 존재인 적도 없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심지어 흔해 빠진 파리도 바늘로 찔려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연과학자들의 주의조차도 끌 수 없었던 존재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공이 외투 잊어버리고 병 걸려서 죽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쓸쓸하고 처량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살아서 다른 소설에서 자기의 최후를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외투를 보고 바렌카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약간 갑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이유가 그 자기 처지를 그렇게 그 객관화 시켜서 보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죠. 긁힌 거죠. 긁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소시적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야기꾼의 면모 이런 이야기를 사실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SF라는 장르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근데 고골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을 빼다가 자기 소설의 주인공을 써서 자기 모습을 관찰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첫 책이잖아요. 그래서 냈을 때 주변에 이제 편집자 친구들이 좀 보고 대단하다. 제2의 고골이 나타났다. 이랬는데 그때 그 벨렌스키라는 평론가가 아니 뭐 고골이 무슨 우후죽순이냐? 너도 나도 고골이냐? 이랬는데 보고선
엄청 감동해서 이제 되게 혜성같이 문단에 소개가 됐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고골의 영향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도 되고 예. 되게 모티브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러시아 민중들의 내면을 잘 그려낸 작가이고 네.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와 고골의 차이라면 도스토옙스키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음울하고 음침한 면에 대해서 천재적인 그 심리 묘사를 잘 하는 심리묘사가 거죠. 그래서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그쵸. 묘사를 할 수 있는 아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를 그런 식으로 뽑아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인트로가 가난한 그 사람들에 부분이죠. 대한 네. 어떤 그 심리 상태 분석. 그 권율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고골식의 그런 사실주의, 뭐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연주의가 뭐냐면 마치 사람을 죽은 시체를 부검하듯이 관찰하는 서술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게 그 프랑스 자연주의 어떤 그룹을 만들었던 에밀 졸라가 한 말이에요. 자연주의가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사람을 관찰할 때 시체를 부검하듯이 정말 사실만을 본다. 이게 마치 이게 왜 그런 사조가 생겼냐면 그 무렵이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심리나 구조, 생각 이런 것까지 다 생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요즘에 마치 AI를 사람들이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심리를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방식은 거기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무슨 뭐 자연주의 무슨 과학자가 파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그렇게 관찰해서 분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거기에 반항하잖아. 야, 나도 가난한 사람이고 나도 정서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고정돼 있고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도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막 이렇게 좀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자연주의에 대한 어떤 반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일종의 객관주의이죠. 객관주의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객관주의에 또 상당히 심취해 있었으면서도 또 객관주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이제 그 불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해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심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관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도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니체도 그렇게. 그러니까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의 무의식, 원초적인 어떤 욕망, 욕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싶어했던 그리고 그것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거장이었죠. 예. 규식님이 처음에 뽑아왔던 그 인트로가 제가 읽으려고 했던 문장이었거든요. 두 분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했던 걸 먼저 얘기해버려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 진짜. 또 여러분 뭐 다른 뭐 인상 깊게 읽었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 얘기 좀 더 네. 하면 그래서 고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저는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까다로워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신 인트로가 네. 고전이니까 되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워딩들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만약에 제 또래의 작가가 썼다? 저는 긁힐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 그래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 맞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그치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뭔지 알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감정이 이 워딩을 봤을 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을 썼군. 가난한 그쵸. 사람들은 까다롭고 뭔가 주눅들고 뭐 눈치 보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군. 약간 그냥 그랬군.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는 그게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물적인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대 정신이 결국은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성격도 좋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성격도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일종의 되게 피상적인 유물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곱게 자랐기 때문에 성격도 좋을 것이다. 혹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성격도 삐뚤어지고 왜곡될 것이다라는 식의 것들이 마치
객관주의적인 관찰에 의한 결론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내면화하고 가난하니까 더 왜곡된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방금 혜림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그 도스토옙스키 문장이 지금의 트위터 같은 데 올라오면 거의 뭐 십자포화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감정을 김혜란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특히 김혜란 그 최근 단편집을 보고서 어떤 계급 감정에 예민한 소설들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이야.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속물성이나 은근한 그런 어떤 계급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내가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사람도 그 렌즈로 나를 볼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살아있지 않고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더 좀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뭐 당사자 문학이 또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뭐 성장기를 보냈든 지금도 가난하든 내가 겪은 가난에 대해서 쓸 때 나는 가난했을 때 이렇다라고 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범주화해서 말하는 거는 뭐랄까 좀 권한을 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까다로워? 부자들도 까다롭잖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와닿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계급과 관련해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입장이 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는 계급에 따라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같은 계급에 있는 이 두 사람이 확연히 다른 인간성을 띠게 되는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도스토옙스키의 입장에 가깝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믿고 뭔가 인간은 내가 되려고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었던 어떤 책의 의지에서 다른 나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 바렌카는 이 남자와 결코 섞일 수가 없게 된 헤어져. 이런 상황이 됐다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책의 효능. 책 읽으면 헤어질 수 있다. 생각이 독서하면 다른 사람 되잖아요. 바렌카 지인 입장에서 보면 잘 헤어진 거죠. 그쵸. 이런 남자랑 만나면 고생길이 훤한데 모쏠에다가 돈도 없고 눈치도 없고 미감도 없는데 뭐 어떡해. 불행밖에 남지 않는 이 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안 돼. 너무 쓸쓸해요. 근데 만약에 그 경제적 상황은 아마 이렇게 이 사람이 학업 공무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남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은 해보게 되거든요. 낫다니.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 노인이 나이가 막가르보다 더 많기도 하고 좀 무례하고 그 뭔가 양식 없기는 막가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그 막가르와 그 수평 비교를 해보자면 오히려 더 그 남자로서의 매력이 훨씬 나은 인간이죠. 훨씬 막가르가? 낫지. 그쵸. 비코보다. 그렇죠. 비코프는 내 전 재산도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책을 비난해요. 그래서 저는 이 202쪽에 막가르가 되게 헌신적으로 돌봤잖아요. 바르바라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혼을 하면서 당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브스킨 막가르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 알고 있다. 참 점잖은 사람이더라. 근데 나는 그에게 빚을 남겨두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답례를 하겠다. 500루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르바라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당신이 베푸신 일은 아무리 큰 돈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비코프가 뭐라 그랬냐면 헛소리다. 그런 건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막가르가 나에게 준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환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비코프가 그건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야.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 아직 어려서 시 나부랭이나 읽고 하는 소리야. 소설이 어린 처녀들을 망치고 있어. 책이 그들의 도덕성을 해치고 있어. 이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어떤 책이든 쳐다도 안 봐. 이 정도로 엉망인 사람인 거예요. 막가르는 여기다 대면 훌륭해. 아니 근데 그 그쵸, 막가르가 사실은 처음에 그 바렌카한테 책도 추천해주고 자기 막 되게 글 잘 쓰고 싶고 문학 모임이 너무 좋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막가르의 그 앞에 말은 바렌카와
남자에게 뭔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어떤 수사에 불과했다는 게 뒤로 갈수록 드러나거든요. 맞아. 책 그게 도대체 뭐가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쓸데없어. 그렇죠. 본색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점점. 그렇죠. 뒤로 나중에는 갈수록. 저 문체도 바뀌고 있어요. 어. 뭐 이런저런 얘기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가 주치해가지고 이제 난동 피우고 술 먹고 난동 피우고 나서 진짜 짜게 식거든요 편지가. 그러니까 이제 최악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카르가 더 나았다기보다는 이 도스토옙스키 구분법으로 볼 때 네. 같은 유형의 인간이었던 거죠. 인간인데 책에 대해서 뭔가 노골화하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그렇죠. 안 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두 남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좀 탈속물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들어하는 마카르한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집 와서 같이 책 읽자 뭐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이 비코프한테도 되게 속물적이지 않은 그런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가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보면 그 대비가 선명하잖아요. 책을 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두 남자 찌질한 남자들과 남자 대 여자. 책을 좋아하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난 이 그 아름다운 처녀의 이 사상. 근데 사실 떠나간 행동이 뭐 속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떠나간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떠났을까?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랑 겹치네요. 이를테면 돈과 뭔가 이상, 윤리가 네. 있을 때 돈만 따르고 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조국 같은 위선적인 인간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위선이 싫어서 오히려 윤석열 지지가 되는 이런 좀 왜곡된 도착된 심리 그런 것들이 바렌가의 마지막 선택에 비코프는 연결되지 보니까 않나. 그 위선은 아예. 없다. 위선은 없다. 얘는 그래도 그냥 진짜다. 심플하다. 거기까지 간다고? 아주 좋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시골에 가면 잘 부풀어 오른 빵처럼 퉁퉁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물질적인 제공 속에서 나는 열심히 책을 읽겠다. 이런 계산에 의한 선택인 거예요. 어쨌든 바렌가도 그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되게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위선적인 남자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그냥 물질적인 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다가 또 쓸데없이 막 돈 쓴다고 뭐라 또 해가지고 맞아요. 예, 비코프가 또 결혼 준비에 또 그렇게 돈 많이 쓴다고 또. 예. 퉁퉁하게 살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막판에 그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그 며칠 사이에 결혼은 결정된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던 시즌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바렌가가 묘한 얘기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마카르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널 떠나게 됐어. 미안한데 내 그 속옷 좀 재봉 좀 해올래? 드레스랑 드레스랑 이런 거를 약간 그 무슨 자기 한여 부리듯이 편지에다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네가 좀 가서 좀 그것 좀 맞아요. 봉제 좀 맞아. 해와. 둥근 원형 술을 촘촘하게 놔야 돼. 막 이런.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약간 킹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대목은. 그 이대남이 보기에는 이거 못 참지. 화날 수 있다. 그런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관계냐.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이런 두 등장 인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심리와 그냥 생활상 이거를 이렇게 두 주인공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보여준 건가? 근데 여기선 저는 두 주인공 못지않게 책이 되게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두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책이 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설명해요. 여기서 문학의 효용이랄 수 있는 거, 문학이 생각하게 하고 이 가난의 지루한 시기를 좀 잊게 해주고 고된 하루를 좀 시간을 잘 보내준다. 편지 쓰고 있으면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문학이나 책을 이렇게 뭔가 주요한 소재로 다루는 편인가요? 아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다룬 책은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는 주로 인간의 심리, 음. 인간의 심리, 인간의 깊숙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파헤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교양이라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자기 첫 책이니까 첫 책은 대부분 좀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문학 청년으로서의 도스토옙스키의 면모가 도스토옙스키와 잘 드러나고 있죠. 뭐 어떻든 그 다 자기의 분열상이니까 등장인물은 그렇죠. 예,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도스토옙스키가 스스로 좀 경멸하는 그런 작가들, 그런 네. 작가들도 여기 이제 하숙집에 같이 있는 그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작가의 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맞아요.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만 쓰고 그러면서 돈도 잘 버는 그런 맞아. 작가들을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마음속 깊이 경멸하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카르를 보면서 이제 그 바렌카의 입을 빌려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에 관해서 바렌카가 그 하숙집 오빠, 가정교사 오빠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꽂혀 있는 책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 좀 환상적인 감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아마 자전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고 책을 보면서 책이 만약 그 사람 방에 많이 꽂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저 책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직접 겪어본 사람의 체험담이 아니고서는 그런 디테일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방금 얘기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떤 그 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책을 좋아하면 책 이렇게 막 동경만 할 것 같은데 책을 향한 감정이 되게 복잡한데 어떤 나에게 나 저거 다 못 읽어라는 어떤 나의 부족함도 되게 일깨우면서 이상한 동경, 원망 막 그런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56쪽이고요. 우리 열린 예. 책들로 해야 된다 기준인데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이게 되겠죠. 너무 열린 길어가지고 책들. 그 수기 2번 수기에 나오는 건데 벽에는 기다란 책 선반이 5개나 매달려 있었고 책상이며 의자 위에는 종이가 널려 있었다. 책과 종이 그게 다였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울분 같은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이 나를 감쌌다. 그에 대한 우정이나 사랑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나는 어리석은 아이였다. 아는 것도 없었고 책은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었다. 나는 책의 무게로 인해 금방이라도 꺾어질 듯 휘어있는 기다란 선반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화가 났고 슬펐다. 어떤 광기 같은 것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그의 책을 마지막 한 권까지 전부 다 읽고 싶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책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도 되게 좀 닮아 있고 그냥 이렇게까지 복잡한 감정이었다고는 당연히 생각 못했는데 이걸 읽으니까 나도 책 봤을 때 이랬다. 예, 저의 몰랐던 감정을 되게 일깨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가 심리학의 어떤 교과서처럼 읽히는 게 저는 이런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그런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은데 예를 들면 누구네 집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카페나 어디 책방 같은 곳에 갔을 때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도되지 않는데 그 책에 꽂힌 내용들을 봤을 때 네. 뭔가 이 서가의 주인의 안목이 확 느껴져서 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가의 주인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 카페라면 이 카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력서 같은 거죠. 네. 기분 나쁜 감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기분 여기 나쁠 써져- 때는 있어. 기분 나쁠 때 예를 들면 어디 갔는데 자기계발서가 빽빽히 꽂혀 있어. 이러면은 저 나와야지. 책장을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저는 이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닌데 책 한참 많이 읽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나 그 시절에 이제 내가 기분 나빴던 건 결국 내가 아무리 평생 책만 읽어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에 그래. 정말 그 일부분밖에 못 읽고 아주 죽겠다라는 적은 부분만 그래서 나는 알고 가겠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인 야심도 크고 욕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줄 만한 그런 어떤 예. 진리와 내가 직접 접촉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강한 시기인데 사춘기가
그 책의 어마어마한 그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압도적인 규모를 보고 나서 질리는 거죠, 약간. 기분 나빠. 예, 와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 서울에 어쩌다가 오게 됐을 때 광화문 교보나 강남 교보 네. 거기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야, 뭔가 어마어마하면서 음. 벅차면서도 기분이 나빠. 이렇게 책이 많다고? 그리고 음.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책이 많은 공간에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고? 약간 여기서 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이제 그 고교 시절에 이제 문예반에서 합평회 같은 걸 하면 다른 학교 애들이랑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합평회를 하다가 내 씨가 정말 이제 난도질을 당하는 과정에서 네. 딴 학교 남학생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비평가의 얘기를 하면서 나를 조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게 유명한 비평가인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지. 데미지가 진짜 막 몇 배로 들어와요. 아, 그게.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권일쌤 뭐 지면에서 마주쳤거나 하면 내가 조졌던 걔인데 내가 밟아놨던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뭔가 어떤 내가 접하지 못한 지식이나 거대한 무언가를 봤을 때 조바심,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초라함. 생각을 해요. 네, 초라함. 저는 반대로 그 어떤 지식 세계의 무한성을 이렇게 느꼈을 때 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다 못 그렇죠. 읽어. 어차피 한계가 규정이 되면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그걸 다 읽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만약에 무슨 춘추 전국 시대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책을 읽으려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바심 나죠. 야, 내가 저것도 읽어야 되고 저거 언제 다 읽지?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두 번. 근데 어차피 다 못 읽어.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유로움 이런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감정의 예시가 이 여주인공의 감정과는 많이 핀트가 다른 것 같긴 맞아, 하거든요. 맞아. 이 주인공은 이 사람의 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에는 이런 책들이 다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알아야 네. 그와 우정을 나눌 자격이 생기는 그치.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책도 책인데 이 사람이랑 잘 그러니까 이제 관계하고 싶은 처음엔 거지. 남미세였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냥 남자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저렇게 많이 뭐 책을 나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동일시 욕망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본인이 책을 사랑해 버리게 그치, 된 그치. 거죠. 근데 너무 그쵸. 이게 또 전형적이라 맞아요. 이런 여성들이 사실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래요? 왜 연애할 때 그치. 안 해보던 걸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수영 좋아해? 그쵸, 그러면 그쵸. 같이 수영장 가게 나도 수영 배워야지. 어. 이게 이제 사랑의 기능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는 이미 없는데 없는데? 본인은 이제 대회에서 1등하고 맨날 그러는 거지. 여기 바르바라가 바로 네. 이 막가르한테 그 노력이 부족했네. 막가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쵸. 그게 이제 따라가다 지친 거죠. 난 도저히 나 책 그따위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책을 그렇게 향유하기에는 이 사람의 삶이 너무 피폐했어요. 좀 안타까운 다 상황이라고 핑계입니다. 다 생각해요. 핑계입니다. 발행가도 힘든데 그렇게 사는 거지. 어쨌든 좀 맛가루 짠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신다면 이 책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총평. 네. 저는 뭐 전설의 시작, 거장의 어.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어떤 묵직한 주제들의 책들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소품적인, 분량은 소품이 아닙니다. 이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장편 소설이거든요. 장편이에요. 네. 요즘은 한국 장편이 이거보다 더 짧아요. 근데 이 서간체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긴 하지만 서간체 문학 중에서 제가 읽은 것들 중에 그렇게 막 재밌게 읽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맞아, 대표적인 맞아. 게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건데 정말 저 재미없었거든요. 그 책. 근데 서간체 문학을 잘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아까 저희가 소두에서도 말했지만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작가로서 설명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그것을 그 배경 처리하면서 그 서간을 통해서 이제 맞네, 이걸 맞네. 끝까지 끌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량인데 이거를 첫 작품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해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세기의 천재다. 글자 그대로 여기 뒷면에 보면은 이 찬사들이 나오는데 네.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다예프의 이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를 향한 찬사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와 이런 이거지. 우리 문장이 있었네? 도스토옙스키 보유국이야.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보유국. 도스토옙스키 한 명으로 러시아 민족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그 정도의 작가. 이건 좀 러시아 과장-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대요. 예, 과장이 그렇죠.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거장의 출발점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이게 뭔가 처음일수록 좀 과욕을 부려서 주제의식도 거창한 걸 잡고 막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 두 사람의 일상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거야말로 정말 재능이죠. 예. 그러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보셨나요? 네. 저요? 저도 되게 좋게 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랑과 그 책과 가난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준 책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책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또 어떤 사랑이나 관계로 인해서 또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세미라처럼 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막가르가 좀 찌질하긴 하지만 당신을 알고 나서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됐고 뭐 되게 변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변화의 계기를 그렇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했을 때 그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버무려진 너무 멋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살짝 외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은 네. 은유 쌤이 이 책을 안 읽은 줄 알고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은 책 같은데 해가지고 2권이 된 거예요. 보니까 서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읽다 만책을 저한테 주신 거죠. 새로 산 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앞단에 좀 읽은 티가 있어요. 밑줄도 밑줄이 있고. 좀 그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메모도 해놓고. 그거 같이 읽으면서 또 읽은 게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전작주의 하고 싶다. 그래서 읽은 게 이거 말고 지하생활자의 수기 이제 짧은 거부터 도전. 그래서 그거 읽고 이것도 아마 그래서 샀을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앞부분이 그렇게 막 재밌진 않잖아요. 맞-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읽다가 그 책꽂이 그 몰래 대학생 오빠 방에 들어가서 없을 때 책 빼보다가 이게 와장창 책이 다 떨어지는 그 묘사를 너무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감동하고 인상적이었나 봐. 10년이 흐르면서 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이거 정해지고 나서 읽으려고 다시 주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딱 책꽂이 장면 씬에서 나 이거 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저희가 사실상 첫 책이었던 오카마리 기억소사도 제가 읽은 책을 다시 정해가지고 읽었잖아요. 읽은지도 모르고 재발굴해서 재발굴을 예. 그래서 제가 막 서재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 이거 읽었다. 왜냐하면 책꽂이 씬이 나한테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막 나가가지고 딱 봤더니 있는 거야. 그래서 나 2권이네. 예, 그래서 난 그런 혜림에게 경험을 한 권 줬어요. 뭔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스토옙스키 생가에 대해서 묘사 나 이거 가봤다. 아무튼 저는 이 책 그래서 잘 읽었고 이 두 바르바라. 주인공의 관계를 처음에 너무 헷갈려하면서 읽었거든요. 초반에 뭐야 그래서 뭐 성애적인 관계야 뭐야 뭐 이러다가 이 관계는 내가 지금 가지지 않은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굉장히 절절하게 서로를 아껴가면서 돈도 줘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성애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가 이성에서 네,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흔치 않은 관계죠. 그렇군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렇군요. 네 공감을 좀 진심으로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팟캐스트를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기보다 흔치 않은 관계.
아니 저는 성애적인 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그래서 미약 하나마 있었다고 봐요. 좀 발행가도 어느 정도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음.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에이 30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더 나이 많은 사람을 결국에 받아들였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사실. 네. 이 정도까지 관계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그래요? 뭐 그 성애냐 아니냐는 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되게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 장면이 하나 뭔가 영화를 보는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다른 곳에서 발견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책 음, 어떤 책을 읽을 때 난데 소름 돋아. 뭔가 아. 누가 나를 보고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소설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뭘 읽어도 내 얘기로 연결시켜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레퍼토리 시작됐다. 그런 뭔 사람들한테는 말하려고 하나 아는데. 뭘 봐도 다 내 얘기고 온 세상이 다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거는 네 얘기가 아닌데 왜 너 얘기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독서 취향이 반대인 네. 것 같아요. 좀 나로부터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뭔가 탐험하는 기분으로 소설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배경이나 분위기가 지금 내 주변과 좀 멀수록 몰입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고전을 읽으시는구나. 죽은 그런 사람 이유도 책.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어떤 책이든지 저는 왜 소위 말하는 뭐 고전이나 유명한 책이나 대작들 보면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탁월해서 잘 닦인 거울처럼 자꾸 내가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보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든 글을 읽을 때 나의 어떤 내면적인 요소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근데 여기 막가루처럼 뭐 그렇게 화날 일인가? 보이면 그냥 이거 나네? 자아가 이러고. 건강하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막가루는 자아가 피폐해서 자기 부정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보이면 화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포착해낸 우리 도 선생님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원래 삐뚤어진 인간의 심리는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본인이 삐뚤어진 인간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꼬여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되게 많은 작가인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사고도 치기도 하고 뭐 그 말실수도 많이 했던 작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데 또 그거를 또 그대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를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자기 미움이 투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은유쌤 네. 보셨다는 그 지하 생활자의 수기 같은 것도 보면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다시 갈게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럴듯해. 심지어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 삼형제 이야기잖아요. 그 삼형제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 다른데 뭐 어떤 사람 망난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성인 같은 사람인데 들어보면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다 공감이 돼. 오늘 본 이 소설도 두 사람이 되게 누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낫고 누가 좀 미성숙해 보이지만 얘기를 다 듣고 보면 아까 은유쌤이 그랬잖아요. 막가루도 다 사정이 있었어. 맞아요. 이게 도 선생의 이게 매력이라니까요. 매력이. 이해할 수 없는 네, 사람도 진짜. 다 이렇게 설득을 해내. 탁월한 스토리텔러의 특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얘기를 잘 지어낸 사람이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보면 인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입장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거. 단순화시키지 않으니까 맞아요. 저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고 우리 내면도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단순화시킬 수 없는 문학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그런 면에서 복잡함을 보면, 다시 한번 톨스토이는 훨씬 느끼는 더 것 같아요. 단순한 인간들을 많이 다뤘는데 어떤 면에서 도스토옙스키보다는 그 가정 형편의 차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좀 더 천진난만한 느낌이 있어요. 아, 토스토이의 맞아요. 작품들이. 아,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 톨스토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톨스토이의 윤리관은 좀 더 보편적 윤리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치. 선악에 대한 확실한 관념이 있어서 특히 그 후반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들은 너무 도덕 선생님 같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 관념을 그렇죠. 너무 이게 설파하려는 게 있는데 우리 도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어서 야 그래 네 상황이면 너 상황이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너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맞아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먼저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싫어하고 불편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그런 자기와 다른 그 상대 윤리관의 그 차이가 둘이 윤리관- 안 친했대요. 특히 안-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를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뭐 죽은 다음에는 뭐 추모도 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았을 하는데 아무튼 네. 대가들도 그런 옹졸함이 있다. 옹졸해. 아 진짜 뭘 또 그렇게까지. 아 근데 오늘 저희의 정체성과 맞지 않게 너무 극찬만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네. 가난한 사람들 읽다가 조금 혹시 좀 불편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 모두까기 네, 우리 건율님부터. 건일님부터 해보실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뭐였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소설이었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설 굳이-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네네. 네. 그럼 다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저도 특별히 깔만한 게 없는 소설. 하나 까주세요. 왜 이렇게- 대표로. 왜 이렇게 관대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민족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작가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데뷔작을 제가 근데 저는 유일한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인 게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볼 것 같다. 아. 이 제목만 보고는 호기심이 일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소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왜 이 책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 자체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대작을 써왔으니까 장벽이잖아요. 이 네. 사람의 책을 읽는 게. 그러면 사실 데뷔작이 있다. 그렇게 길지도 않다. 재밌다. 하면서 사실 팔릴만도 한데 그러니까 많이 팔리게 했겠지만 대작이 너무 대작이라. 그것도 맞아요. 대표작이 너무 세니까 다른 작품들이 맞아요. 이제 가려지는 거죠. 맞아요. 도스토옙스키 하면 백치 읽어야 돼, 까라마조프 읽어야 돼, 제아벌 읽어야 돼 하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거 읽으면 우리 한 시대가 가. 너무 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또 발굴하는 또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발굴 네. 독서단의 임무겠죠. 저는 네. 뭐 단점을 굳이 찾자면 너무 언어의 과잉, 단어의 과잉, 나의 천사, 나의 생명이신, 나의 소중한, 저는 당신을 그 존경. 되게 궁금했던 게 가슴 이때 깊이 사랑하는. 정말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너무 언어가 과잉되고 느끼하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나? 옛날 편지라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네.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사적 과잉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당신의 것 같고요. 진실한 친구, 나의 소중한, 네. 나의 기혼 앵무새 문학적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응 안 된다 처음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마카르의 그런 글들이 너무 장황하다. 장황해서 읽을 때 되게 좀 괴로워요. 그게 계속 캐릭터죠. 참고 읽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바르바라도 이런다. 당신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하녀가 되고 싶은 바르바. 맞아요. 이게 뭐냐고. 오바야 한마디로. 그렇죠. 오바, 육바, 칠바 네. 뭐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책 자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후기작들과 비교하면 어떤 고뇌의 폭과 깊이가 다소 얕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대작들은 정말로 인간 내면의 어떤 심연을 건드리는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주거든요. 신과 나의 관계, 죄와 나의 관계, 정말 뭐 뼛속까지 진짜 깊이 침잠해서 마주해야 되는 그 내면을 보여주는
소설들이라고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책, 속물, 뭐 돈 이런 좀 인간 세계의 좀 표피적인 부분에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정도라서 첫 작품의 풋풋함이 느껴져서 좋긴 했지만 도스토옙스키 하면 딱 느껴지는 그 웅장한 어떤 그 심리학자로서의 면모는 다소 덜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또 그거 뒤집으면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맞아요, 이 작품부터 읽어보시는 게 또 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첫 책으로 들고 오신 걸까요? 발굴을 독서에. 하신 거지. 발굴의 의미에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입문서. 그렇죠. 돈 선생님 입문서. 입문서는 그렇죠. 적합하다. 적합하지.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아 네. 그리고 이 책 이렇게 읽고 있으면 연애할 수 있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녹색광선이라는 에릭 로메르 영화 그 다시 봤는데 극장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어떤 그 바캉스 시즌에 어떤 연애 누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데 그 여주인공이 휴가에 가져간 책이 도스토옙스키 책이거든요. 백치. 근데 그 책을 계기로 어떻게 좀 인간다운 사람을 만나서 예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뭐 엔딩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책이 그 관계를 좀 가늠하는 그 리트머스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책 중요하다. 연애하실 분은 꼭 책 그렇네요. 보시라. 하나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 남성의 연애 실패담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연애에 좀 어려워하시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좀 접근이 어렵다. 너무 연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성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면교사. 좀 그래서 타인의 그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비참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서는 될 수 있겠다. 와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네. 대단한 책이네요. 장점이 너무 많아. 얘기하면 아니, 할수록 장점이 계속 나와. 단점 얘기하려다 또 장점으로 끝났네요. 네. 네. 네,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발굴 독서단 3번째 에피소드 녹음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코너가 있죠. 댓글 이벤트를 네.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 당첨자 선정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다 드리고 싶지만 네, 약속한 두 분인데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신간이 나온 저 아무튼 인터뷰하고 이제 권일쌤의 또 권일쌤 책 보낼 건데 일단 제가 고른 분은 제이핑님입니다. 네, 이분이 N차 애청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걸 여러 번 왜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네, 2번 들으실 수 있죠. 숨겨진 책 잘 발굴해 주심에 매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2번인데. 네, 전 올가의 숨겨진 팬인데 예, 우리가 얘기한 죽은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갈아라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라고 소감까지 또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예,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이핑님은 저희 메일로 책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은 팟빵이든 애플이든 아마 기재는 돼 있을 건데 한번 말씀드리면 토론하자 00 TORONHAJA 00 숫자 00 gmail.com 이거든요. 저희 토론의 네. 즐거움 때 한번 만들었던 메일이에요. 네, 방금 신 PD가 읽은 이메일 주소로 본인 전화번호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들께 네, 사인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야호.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픽한 댓글은요. 니나 어로님입니다. 첫 번째 저희 방송에도 댓글을 달아주셨고 두 번째도 달아주셨어요. 와, 찐 애청자님. 네. 두 번째 댓글을 읽겠습니다. 찬양만 하지 않고 별로인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좋습니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니나오로님께도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 은유 선생님 책은 아니고 제 책. 제가 이번에 칼럼집을 냈는데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호.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저희 무슨 책으로 하죠? 다음에는 시네린 픽입니다. 네, 네. 다음은 스네린 PDP. 오늘 좀 얘기가 되게 산뜻했어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진중함으로 돌아가가지고 사회 비평가로서의 면모, 칼럼니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실 비문학 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좋습니다.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 어떤 네. 책이죠? 마크 피셔가 영국의 뭐 문화평론가 겸 블로거 겸 뭐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가 쓴 좀 길지 않은 이런 책을 뭐라 하죠? 이거 무슨 장르입니까? 뭐 비평서? 사회 비평서? 네, 사회 비평서인데요. 네. 자본주의가 정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제한시키는가, 우리의 사회를 제한시키는가 하는 분석서예요. 이 현실을 굉장히 정말 놀라운 눈으로, 천재의 눈으로 직시하고 분석하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 재독한 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독을 하면서 이 책은 어딘가에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발굴독서단이 있어서 네. 한번 저에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한 책이네요. 재밌을 네. 것 같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책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발굴독서단 녹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